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저와 함께 구약에서 신약까지 586년 6번째 강의 로마 제국과 유대민족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하스몬 왕조가 이렇게 몰락하는 그런 장면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이제 로마가 유대 지역에 입성하게 되고 하스몬 왕조는 몰락하게 되는 그 장면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헤롯 가문의 시작인 안티파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안티파터라는 사람은 이두메 출신인데, 하스몬 왕조가 시작할 때 요한 힐카노스가 주변 지역을 점령할 때에 밑에 있는 에돔 지역, 즉 이두메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두메 지역의 총독으로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안티파터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때 요한 힐카노스에 의해서 유대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에도 관심을 가진 이방인,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치적으로 뛰어나고 굉장히 야심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스몬 왕조에도 줄다리기를 잘하고 있는, 누가 힘이 더 있는지 그 힘 있는 쪽으로 잘 가서 붙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안티파터였습니다. 살로메 여왕이 죽게 되니까 이제 아들들 아리스토블루스 2세와 힐카노스 2세가 힘겨루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밀려있던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어머니가 죽고 나니까 자기가 힘을 쓰고 형을 몰아내게 되죠. 근데 안티파터가 딱 보니까 힐카노스가 더 정통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힐카노스 2세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 옆에 있는 나바테아 왕국에 가서 군사 원조를 받아요. 그래서 5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다시 아리스토블루스를 치러 유대 지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을 지켜보던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가만히 있으면 당하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로마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로마의 힘을 빌려서 유대 지역에 주둔을 하게 되죠. 나바테아 왕국에서 5만 명의 군사가 들어오는데, 딱 로마가 있는 것을 보고 나바테아 왕국 군대는 그대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었어요. 로마는 굉장히 힘이 세졌고 강성한 나라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나바테아 왕국은 도망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안티파터는요, 누가 힘이 센 사람인가, 누가 권력자인가, 이것을 잘 힘겨루기, 그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쪽으로 줄을 타야 되는지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 이제 로마에게도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이때 로마의 리더로 온 사람이 바로 폼페이우스 장군입니다. 우리가 어디선가 사진으로 한 번씩은 보았을 법한 그런 인물이 폼페이우스 장군입니다. 이 로마 군대가 유대 지역으로 들어오니까 그때서야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로마가 힘이 센 나라인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 힐카노스 2세는 이 로마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여기 힘이 센 나라니까 서로 계속 다투면서 로마에게 누구 손을 들어줄 것인가 계속 권력 다툼을 하게 되고 또 아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수록 이 하스몬 왕조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게 되고 로마의 힘은 더 커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폼페이 장군이 그냥 사실 힘으로 유대 지역을 그냥 휩쓸어 버리고 점령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알렉산더 장군이, 그 그레이트 알렉산더가 이스라엘 제사장들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는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진짜 거룩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이 폼페이우스 장군이 그냥 쉽게 예루살렘을 손대지 않았던 거라고 말합니다. 힘으로는 그냥 장악할 수 있지만 좀 내버려 둔 거죠. 그런데 이 두 형제가 계속 로마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자기 편이 돼달라고 하니까 결국은 로마가 이 둘을 중재하다가 유대 지역을 그냥 집어삼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의 개입으로 BC 63년에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패하고 로마에 의해서 폐위되게 됩니다. 지금 그냥 이야기로 들으니까 로마가 와서 한 나라를 입성했다, 그냥 집어삼켰다, 이렇게 말하니까 쉽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한 나라의 왕조가 무너지고 다른 나라의 군대가 와서 이 나라를 집어삼켰다라는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 민족에게는 엄청난 비극적이고 비참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문장 몇 개로 지나가지만,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에 모든 것을 불태우고 12,000명이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비참한 거죠. 한 나라의 왕조가, 리더들이 이렇게 제정신을 못 차릴 때에 나라는 비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로마 군대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들에게 비참한 역사가 되고 결국 로마가 이 유대 지역 예루살렘을 집어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폼페이우스 장군 휘하에 있는 로마에 의해서 유대와 예루살렘은 이렇게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고, 폼페이우스 장군이 시리아 총독으로 있던 사람을 이 지역을 다스리라고 총독으로 세워주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유대민족은 다시 사라지고 그 나라는 사라지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리스토블루스 2세 그리고 그 하스몬 왕가는 다 로마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냥 힐카누스 2세는 대제사장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제 하스몬 왕조는 이제 다 무너져 버린 것이고, 이게 실제는 이제 로마가 다스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로마와 예루살렘, 유대 민족들은 그들의 독립을 잊어버렸죠. 독립했고 마카비 혁명 이렇게 해서 독립을 했는데 나라를 다시 잃어버리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 BC 57년에 총독 가비니우스에 의해서 유대 지역은 5개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힐카누스 2세가 뭐 대제사장이 되었지만 형식적인 거고 실제적인 힘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 힐카누스 2세를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까 말한 안티파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을 옆에서 로마가 보니까 이 유대 민족을 잘 다루는 사람이 그래도 대제사장인 힐카누스 2세인데, 힐카누스 2세 뒤에서 막 조종하는 사람이 안티파터, 실세가 안티파터라는 것을 알고 이 유대의 행정관으로 안티파터를 딱 이렇게 세워주게 됩니다. 정식으로 임명을 해버리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안티파터가 실권을 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안티파터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이제는 로마가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오게 됐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를 하면서 일단은 제 강의안이 교회의 사무실에 비치가 되어 있고요. 만약에 사무실에 와서 이 강의안을 못 가져가시는 분들은 계속 제 유튜브 밑에 링크로 강의안이 함께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1강부터 계속 모든 강의마다 되어 있으니까요. 강의안을 참조하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로마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유대 지역으로 들어온 로마가 어떻게 여기까지 진출할 수 있을까? 로마 제국의 형성. 이 로마의 건국입니다. 먼저 로마의 건국. 로마는 이 BC 10세기 경부터 이탈리아 반도의 사람들이 이제 모여 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태리 장화 모양으로 되어 있는 지도가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는데요. 로마의 쌍둥이 로물루스와 레무스라고 하는 이 두 인물이 늑대의 젖을 먹고 자라면서 이 나라를 태동시켰다라는 전설로 이 로마라는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로마가 하나씩 남부 시칠리아 섬부터 이 장화 모양으로 된 모든 지역을 하나씩 이렇게 넓혀가게 되고 결국에는 이 반도를 통일한 나라가 로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00년이 넘는 로마 제국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는 세 가지, 이 로마의 전체 역사를 따져보면 세 가지 국가 통치 형태를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왕정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공화정 시대, 그 다음에 제정 시대, 황제 시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왕정 시대를 한번 볼까요? 로마의 왕정 시대는요, 약 BC 753년에 시작해서 244년 동안 지속이 되었는데, 이 마지막 왕, 로마의 왕이죠, 왕.
이 타르퀴니우스 왕은 이 원로원과 민회를 무시했대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무시하고 왕권으로만 나라를 이렇게 리드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감을 사게 되고 결국 BC 509년에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요,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때가 BC 722, 남유다가 망한 때가 586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대를 보면 로마가 어디선가 왕이 있던 나라였지만 그렇게 힘이 없던 시대. 그 시대에는 누가 힘이 있을 때냐면 바벨론과 아수르 그리고 나중에 페르시아로 이렇게 이어지는 때, 그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연도로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는 아직 힘이 없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 왕정 시대가 로마가 이제 공화정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공화정 시대, 로마의 통치는 좀 특이했습니다. 이 공화정 시대가 되었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로마에 먼저 나라의 정치 체제를 바꾸게 되는데요. 이 왕에게 질렸어요. 왕권으로 막 휘둘르는 그 정치에 질린 사람들이 이 나라가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 그래서 나라의 정치 체제를 바꾸자. 그래서 한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는 방식이 아닌 집단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 방식을 택하자라고 한 것이 바로 공화정이라고 하는 정치 제도인데,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리퍼블릭입니다. Republic of Korea 뭐 이렇게, 우리는 공화정이잖아요. 우리나라 민주 정치는 이제 공화 정치거든요. 이 공화정은 이제 BC 509년에 시작해서 BC 27년에 로마의 초대 황제가 있을 때까지 이 긴 시간 동안 공화정 시대를 이끌어 가게 됩니다. 공화정과 왕의 시대, 왕정 시대의 차이점은 나라를 왕을 대신해서 집정관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바로 공화 정치입니다. 그리고 이 공화정은 집정관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견제하는 원로원이 있고, 그 다음에 민회라고 하는 이 권력 구조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지금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입법, 사법 이렇게 지금도 나라를 다스릴 때 세 개, 행정, 입법, 사법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나누듯이 그런 공화 정치 체제의 시초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공화정의 장점이라고 하면 다수 국민의 의견을 원로원과 민회를 통해서 정치에 반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는 안정적인 정치를 이끌어가면서 이제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기 로마가 본격적으로 힘을 키우고 세력을 확장시키는 시기가 바로 이 공화정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라의 집정관, 원로원, 민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이제 나라가 바뀌면서 지중해의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정치가 안정이 되니까 이제 세력을 확장시키고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영토가 넓어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BC 270년 로마는 주변 도시국가들과 전쟁하거나 또 동맹을 맺어서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통일하게 되는데, 그게 BC 270년경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전쟁이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화정 시대의 최대 사건은 포에니 전쟁이에요. 근데 이 포에니 전쟁도 120년 동안 3차에 걸쳐서 일어난 것이 이 포에니 전쟁인데, 이것을 통해서 대부분의 나라를 다 복속시키고 통일시키고 통합시키는 전쟁이 바로 포에니 전쟁입니다.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세계사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근데 이 중간사라고 하는 이 공부를 하는 거는 이 세계사를 공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유대민족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게 더 포커스이기 때문에 세계사를 디테일하게 다룰 수는 없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래서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지만 세세하게 다룰 수 없고, 로마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 정도만 알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유대민족이 어떻게 형성이 됐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로 흘러나왔는지 그 물길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는 겁니다. 로마는 어쨌건 이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이제 주변을 다 통합을 하게 되는데, 이 지도를 보면 이 녹색으로 되고, 이제 가운데 지중해 바다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 바로
왼쪽에 시리아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는 여기 있는데 이 지중해 전체 파란색, 녹색으로 된 모든 지역, 지중해를 끼고 있는 모든 나라를 로마가 다 통합시켰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이 지중해 패권, 지중해 이 바다를 끼고 어느 누구도 로마를 대적할 나라가 없었던 시대가 바로 이 공화정 시대라는 겁니다. 이 자신감을 얻은 로마는 남으로는 북아프리카, 북으로는 스위스, 그리고 서쪽으로는 스페인, 동쪽으로는 그리스, 페르시아가 점령했던 모든 지역까지 다 점령하는 그런 위험을 발휘하는 때가 바로 이 공화정 시대입니다. 로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약점도 있죠. 정치 세력의 다툼과 확장입니다. 나라가 힘이 생기니까 혼란도 생겨요. 이 힘이 있으면 누가 힘을 가졌냐,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는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이 지중해 패권을 쥐고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오고 전리품을 얻어서 나라가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로마의 귀족들이 엄청난 부를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자고 엄청난 건축물을 만들어내고 그냥 돈이 많으니까 또 엄청난 노예들이 있고 그래서 로마 시민권 제도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들은 부와 계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는 점점 이렇게 부로 팽창되는 그런 시기를 누리는 때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로마에는 노예가 있었던 그 시대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노예들을 끌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노예로 끌려갔었죠. 그런데 이렇게 힘이 한쪽이 세지니까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귀족들과 시민들 간의 갈등이 심해지게 되는 겁니다. 모든 혜택은 귀족들에게 다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왕정이 아니고 공화 정치이기 때문에 힘을 겨루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세력이 바뀔 때마다 피해 숙청이 일어나고 내부적으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단점을 가지고 있는 공화 정치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막 서로 싸우는 게 많듯이 이 로마 시대에도 서로 의논해서 하는 건 좋았는데 항상 세력 다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로마의 악순환을 끊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등장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시저라고 알고 있는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등장할 때 이제 이 역사를 또 짧은 시간이지만 빨리 훑고 가겠습니다. 로마는 이때는요, 삼두 정치를 했습니다. 로마에는 3명의 유명한 사람들이 나라를 거의 힘을 가지고 세력 다툼을 하고 있었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 다음에 폼페이우스, 아까 말한 이 유대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폼페이우스.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이 있었을 거니까요. 폼페이우스, 그 다음에 크라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먼저 가장 두각을 낸 인물이 이 폼페이우스였습니다. 폼페이우스는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는 영웅, 이렇게 로마에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골치 아픈 일은 다 해결하는 해결사가 바로 이 폼페이우스였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갈리아, 프랑스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갈리아 원정에서 보내오는 이 승전의 소식들은 이 로마 사람들을 열광시키는 그런 인물이 바로 카이사르였습니다. 크라수스는 재산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바로 크라수스였습니다. 그런데 크라수스는 파르티아 원정을 나갔다가 그 전쟁터에서 갑자기 죽게 됩니다. 전사하게 되죠. 그래서 크라수스가 죽게 되니까 이 삼두 정치가 갑자기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 2명에게 힘이 이렇게 집중이 되게 됩니다. 자, 이때 황제를 꿈꾸는 카이사르 이렇게 됩니다. 아까 그 정치의 악순환을 그 고리를 끊겠다라고 다짐했던 사람이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카이사르는요, 이 원로원이 무능하다고 맨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국가 통치 체제가 필요하다라고 항상 이렇게 피력했던 사람이 이 카이사르였습니다. 그리고 카이사르는 이 프랑스, 이 가이오 원정길에 갈리아 원정길에 이렇게 나가서
이게 막 승전보를 계속 보내오니까 인기가 막 올라갔던 때입니다. 이때 원로원과 폼페이우스가 의논을 해요. 야, 이거 위험한 인물이다. 그래서 이 가만히 놔두면 카이사르가 나중에 위험한 일을 벌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뭔가 제압을 해야 되겠다. 제거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카이사르가 갈리아 원정길에 있을 때에 하나 이 원로원의 결의문을 보내게 됩니다. 군대를 해산하고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군대를 해산하고 비무장으로 로마로 들어와라 라고 어떤 명령서를 보내오게 됩니다. 카이사르가 이 편지를 딱 받아보니까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다 보이죠? 이들이 어떻게 할 건지, 폼페이우스와 원로원이 무슨 일을 꾸미는지 다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때 카이사르가 고민을 하다가요, 자기 군대를 해산하고 비무장으로 로마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군대를 그대로 이끌고 방향을 틀어서 로마로 방향을 트게 됩니다. 회군을 하게 되는 거죠. 회군을 할 때 그 마지막 강이 하나 루비콘 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쪽은 카이사르가 거의 힘을 갖고 있고 이 강을 건너면 로마, 폼페이우스와 원로원이 힘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군대를 이끌고 이 강을 건넌다면 이때부터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나는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겠다 이 말을 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가 모든 군대를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들어보신 적 있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이렇게 하고 제일 먼저 루비콘 강으로 뛰어들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카이사르는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들어오게 되죠. 이렇게 들어와서 카이사르가 로마를 점령하게 됩니다. 먼저 폼페이우스 장군을 물리치고 자기와 균등 세력에 있던 폼페이우스 장군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아나톨리아 북동부까지 가서 파르케네스 왕과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로원에게 자기가 힘이 있다, 자기가 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폼페이우스 장군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점령해야 되는 그 아나톨리아 북동부까지 가서 이곳을 점령하게 됩니다. 근데 원로원은 기다렸어요. 왜? 카이사르가 위험한 인물인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 전쟁터에 나가서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죽었으면 좋겠는데 원로원들은 항상 이 카이사르가 가시방석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카이사르가 결국에는 아나톨리아 북동부에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원로원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에 이렇게 쓰여졌다고 해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것도 들어보신 적 있죠? 무슨 말이냐면 로마는 이제 카이사르가 다 점령했구나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긴 역사를 너무 짧게 설명했는데 이 정도로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이제 로마를 완전히 점령하고 장악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카이사르는요, 이제 스스로에게 최고 사령관이라는 칭호, 임페라토르라는 칭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최고 사령관이라는 거죠. 이 로마 전체에 예전에 폼페이우스 장군이 힘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자기는 그보다 더한 임페라토르가 된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 황제는 아니고 황제는 아닌 상황에 어떤 힘이 있는 사람, 최고 사령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죽음. 연도를 보면요. 황제를 꿈꾸는 카이사르 BC 49년인데 죽음은 44년입니다.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 장군을 제압하고 원로원을 장악해서 로마의 최고 사령관이 되었는데 유명세에 비해서 그의 통치 기간은 5년밖에 안 됩니다. 그의 명성은 대단해서 그 5년 동안 전 세계에 이 시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라고 그 명성은 대단했습니다. 근데 이때에 이제 또 하나의 일화가 있는데 카이사르가 막 힘이 있어요. 그리고 최고 사령관이 되고 이젠 어느 누구도 자기와 견줄 수가 없게 되니까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지게 됩니다. 이때에 우리가 이름을 들어보면 알만한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프톨레미 왕조, 이집트 왕조의 클레오파트라가 카이사르에게 접근을 합니다.
이 당시에 이집트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이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한 거죠. 이 클레오파트라가 코가 뭐 1cm만 낮았어도 세계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정치적인 여잔데 이 카이사르가 이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통 그녀에게 뒤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카이사르에게 막 이렇게 말을 했대요. 자기를 이집트 여왕으로 선포하고 로마로 불러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왕으로 선포하고 둘 사이에서 아기가 나오면 그 아기를 로마의 황제로 선포해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갖고 노는 거죠. 클레오파트라가 정치적인 여자였기 때문에. 근데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엄청나게 이쁘긴 이뻤나 봐요.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져서 막 뒤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밑에 있던 이 부하들, 측근들이 왕이시여, 아니 뭐 최고 사령관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 이랬겠죠. 근데 카이사르가 말을 듣지 않고 나라를 막 흔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정치를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 이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게 되고 여기저기서 반 카이사르 운동이 조심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카이사르는 이렇게 클레오파트라 이런 사람한테도 휘둘리게 되고 정치도 막 독재 정치를 이어가게 되니까 이렇게 정치를 하면 로마가 절대 잘 되지 않을 거다. 로마인들이 고통을 당할 거다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의기투합해서 카이사르를 제거하자, 암살하자라고 계획을 세우고 카이사르에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청원하는 척하고 카이사르에게 다가갔다가 여러 명이 달라들어서 무참하게 카이사르를 암살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암살을 가담했는데 이 중에 마지막으로 브루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이 카이사르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고 할 때에 카이사르가 이런 말 했다고 해죠. 브루투스 너마저도. 이것도 들어보셨죠? 예, 많이 우리가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브루투스가 카이사르를 암살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동원해서 카이사르를 암살했고 그냥 마지막 일격을 가한 사람이 브루투스. 그러나 뭐 주동자 역할을 했던 것은 틀림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카이사르는요, 황제가 되지는 못했어요. 최고 사령관은 되었지만, 임페라토르는 됐지만, 아직 황제가 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BC 44년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꿈은 그 아들, 옥타비아누스, 양아들이죠. 친아들도 아닌 양아들 옥타비아누스에 의해서 나중에 그 꿈이 실현이 되게 되는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로마에게는 또 한 번의 큰 파도가 몰아치게 되고 로마 제정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황제시대라고 하는 거죠. 로마의 제정시대, 이제 BC 27년입니다. 그러니까 44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죽고 27년에 황제시대가 될 때까지 여기에 또 파란만장한 로마의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카이사르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가 이 암살자, 자기의 양아버지격인 그 카이사르를 죽인 사람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옥타비아누스와 카이사르의 친구인 안토니우스가 한 편을 먹고 그 다음에 브루투스와 캐시우스라고 하는 이 암살자들이 또 편을 먹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 캐시우스도 죽고 브루투스도 자결해서 죽게 되고 결국은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동쪽을 이제 이 옥타비아누스는 서쪽, 안토니우스는 동쪽을 통치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자, 이때 두 명의 권력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처음에는 힘을 합쳐서 전쟁을 벌였지만 한쪽은 서쪽을 맡고 한쪽은 동쪽을 다스리는 두 명의 권력자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네,
악티움 해전이라는 곳에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최고 권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또 아까 나온 그 클레오파트라가 카이사르에게 이렇게 붙어서 그 권력을 쟁취하려고 했는데 이제 카이사르가 죽으니까 카이사르의 친구인 안토니우스에게 붙어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를 견제하고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한 팀이 되어서 옥타비아누스와 이렇게 전쟁을 벌이게 되고 둘 다 아무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름들이 뭐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건 이 악티움 해전에서 이제 이 옥타비아누스가 모든 것을 다 점령하고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실권을 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옥타비아누스는요, 원로원도 잘 다루었어요. 예전에 카이사르는 원로원과 자꾸 갈등을 겪었다면 이 옥타비아누스는 이 원로원들에게 우리가 나라가 이 모양이니까 다시 옛날처럼 공화 정치로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원로원의 마음을 얻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원로원들이 이 마음을 다 샀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원로원이 옥타비아누스에게 황제라는 칭호를 주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아우구스투스라는 겁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은 존엄한 자라는 뜻인데 이게 바로 황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에게 황제라는 이름으로 아우구스투스라고 이름을 붙여줘서 이때부터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가 되는 겁니다. 정식으로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된 첫 번째 황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되고요.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익숙한 이름으로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BC 27년부터 AD 476년까지 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기까지 이제 황제 체제가 이어지게 됩니다. 로마에는 이 천하를 통일한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황제가 되었어요. 원로원도 그냥 다 내 품에 안았어요. 다 모든 권력을 얻어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나라에서 세금을 얼마나 거둘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몇 명이나 있는지 이것을 거두기 위해서 모든 인구조사를 벌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아구스도가 바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되는 겁니다. 자, 공화 정치에서 황제 정치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황제의 신전을 짓게 되는 거죠. 이제 황제 정치가 점점 변해서 황제 숭배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로마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로마는 명실공히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고 팍스 로마나 이렇게 말하는 로마의 평화 시대가 오는 게 바로 이 황제 시대인 겁니다. 자, 로마가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 로마 지역을 다 장악하고 뭐 유대 지역은 저 조그만 나라죠. 조그만 지역이죠. 나라도 아니고 조그만 지역일밖에 안 되는데 이때 이 유대 지역은 어땠을까? 다시 유대 지역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헤롯 가문과 유대 민족. 자, 다시 안티파터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가 삼두 정치로 아까 세 명이 정치를 했을 때 안티파터는 제일 먼저 제일 힘이 센 듯한 폼페이우스에게 붙습니다. 충성합니다. BC 63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던 게 폼페이우스이기 때문에 뭐 폼페이우스에게 충성을 다한 거죠. 그래서 로마가 힘이 센 것을 확인하고 로마에 막 충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안티파터는 BC 63년에 로마 편에 서고 BC 55년에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비공식적이지만 유대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폼페이우스가 죽고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시저가 다시 이제 황제가 되고 더 힘이 있을 때에 또 카이사르를 돕게 됩니다.
그리고 폼페이우스는 암살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BC 47년에 카이사르에 의해서 유대 총독으로 재임명을 받게 됩니다. 안티파터는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쪽으로 붙었다 저쪽으로 붙었다 자기의 어떤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카이사르는 또 자기 자신을 도왔던 안티파터에게 로마 시민권도 주고 유대 총독의 자리를 주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유대 지역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된 것이 바로 안티파터입니다. 헤롯 가문과 로마 정권의 밀월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안티파터는요, 이제 자신의 큰아들에게는 유대 지방을 맡기고 또 둘째 아들인 헤롯에게는 갈릴리 지방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헤롯, 이제 이름이 나왔죠? 헤롯 많이 들어봤네.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헤롯 왕,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카이사르가 죽은 후에 안티파터도 독살되고 그의 아들 헤롯이 이제 그 지배 체제를 세습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힘이 있는 아들이 헤롯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헤롯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유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로마는 굉장히 힘이 커진 나라가 되었고, 이 조그만 유대 땅은 이제 이 헤롯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때입니다. 헤롯, 이제 내전에 휘말린 헤롯이라고 말할 수 있는 헤롯입니다. 이 헤롯의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헤롯은 권력의 메커니즘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권력자가 누구건 안티파터 아버지처럼 헤롯도 그냥 자기 자리를 기가 막히게 잘 지키는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 먼저 자기가 유대 지역을 총독이든 뭐든 다스리기 위해서는 뭔가 유대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스몬 왕가의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그 열등감을 제거하게 되고요. 로마 실력자에게는 엄청나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천부적인 정치 감각이 있었고, 또 로마 권력을 절대 놓치지 않는, 로마 권력에 아부하고 충성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서쪽, 안토니우스가 동쪽을 지배할 때는 안토니우스에게, 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거기에다 충성을 다하고, 나중에 옥타비아누스가 이 안토니아누스를 눌렀을 때는 또 옥타비아누스에게 또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BC 40년경에 이 하스몬 왕조의 안티코누스, 이제 하스몬 왕조가 히카누스, 아리스토블루스로 이렇게 망했다고 그랬는데, 이 하스몬 왕조가 다시 일어나려고 노력을 했는 안티코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하스몬 왕조를 다시 일으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안토니우스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헤롯이 안토니우스에게 붙어요. 그래서 안토니우스를 도와서 이 하스몬 왕가를 다 물리치게 됩니다. 결국은 하스몬 왕조는 완전히 그냥 없어져 버린 게 된 것이고, 이때 안토니우스가 헤롯에게 그 공을 높이 사서 유대의 분봉왕으로 세워주게 됩니다. 이게 BC 40년입니다. 지금까지는 총독이었다면 BC 40년에 헤롯에게 유대의 분봉왕이라고 하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왜? 하스몬 왕조를 완전히 물리쳤기 때문에 분봉왕이라는 칭호를 주게 된 겁니다. 헤롯은요, 안티파터 아버지 시절부터 이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났고, 권력자들과 관계를 잘 맺었고, 정치적으로도 로마를 잘 만족시키고,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을 잘 다룰 줄 알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대제사장들과도 좋은 관계로 국정을 잘 이끌었기 때문에 로마도 헤롯에게 유대의 분봉왕을 주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BC 40년에 분봉왕은 되었지만 실제적인 통치는 BC 37년부터입니다. 아무튼 헤롯은요, 로마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로마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헤롯이 로마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하스몬 왕조의 안티고누스를 사로잡게 되는데, 헤롯이요 또 이 머리를 씁니다. 이 안티고누스, 하스몬 왕조의 그 마지막 왕조라고 하는 사람을 사로잡았는데, 자기가 죽이면 나중에 유대인들의 원성을 사게 될 것 같으니까 로마의 장군 안토니우스에게 시켜서 대신 죽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는
딱 손을 빼는 거죠. 이렇게 유대 지역 사람들의 환심을 산 사람이 바로 이게 헤롯이었습니다. 예루살렘 함락으로 하스몬 왕조가 그냥 몰락한 게 이제 확실시되고 유대인의 왕으로 헤롯 가문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정식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분봉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유대 민족의 왕조라고 이렇게 인정은 하지 않지만 그 당시 왕은 헤롯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헤롯 왕조는 AD 주후 44년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은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 왕권에 도전하는 반대파를 그냥 사정없이 제거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정치적인 흐름이 계속 바뀌죠. 안토니우스에게 붙어서 자기가 왕이 되어 분봉왕이 되는데 옥타비아누스와 또 안토니우스가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안토니우스에게 붙어요. 근데 나중에 전쟁이 마무리되고 보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게 되고 거의 이제 나중에 황제가 되지만 이때 헤롯이 야 큰일 났다. 난 안토니우스 편을 들었는데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로마의 패권을 쥐게 된 거예요. 이때 헤롯이 고민하다가 야 전공법을 쓰자. 옥타비아누스를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서 내가 지금까지는 안토니우스에게 충성을 했는데 그거는 내가 몰라서 그랬다. 나는 로마에게 충성을 한 거지 안토니우스에게 충성을 한 게 아니다. 나는 이제 로마가 된 옥타비아누스에게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충성을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옥타비아누스도요, 이 헤롯의 말에 그대로 넘어가게 되고 헤롯의 이 왕권을 인정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 유대의 왕으로서의 자리가 더 확고해지게 되는 겁니다. 옥타비아누스가 나중에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황제가 되었을 때에 정식으로 유대 통치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제는 뭐 진짜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는, 지금까지는 애매한, 네가 뭔데 유대인의 왕이야 그랬는데 BC 17년에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 가이사르 황제가 되고 나서부터는 황제에 의해서 임명받은 유대 통치 승인을 받은 게 바로 헤롯이고, 헤롯은 자기 이름에다가 헤롯 대왕이라고 이름까지 붙이게 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세습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대왕이니까, 헤롯 왕이니까. 그리고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황제가 오르면서 로마는 원로원 체제가 아니라 이제 황제 제정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는 다스리는 식민지는 왕을 세워서 분봉왕이라고 했어요. 왜? 자기는 이제 황제잖아요. 왕들 사이에 최고의 왕인 황제이기 때문에 그냥 야 저기를 다스리는 거 총독이 아니라 그냥 왕, 이렇게 분봉왕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로마의 총독을 보내서 같이 다스리게 하고, 그 다음에 유대에는 대제사장을 인정을 해주어서 종교적으로는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에는 분봉왕이 있고 총독이 있고 대제사장이 이렇게 힘의 권한을 다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형식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로마 황제가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게 로마가 저 속국들을 다스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로마의 승인을 받아 분봉왕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헤롯이 힘을 갖게 되니까요, 건축 사업을 하게 됩니다. 사실 헤롯은 늘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에돔 사람, 이두메 출신이기 때문에 항상 헤롯은 로마에도 눈치를 봐야 되고 유대인들 눈치도 봐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자신은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아우구스투스를 위해서 황제의 신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황제에게 헌정하기 위해서 12년 동안 공사로 건설한 해양 도시를 헌납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고요.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게 바로 헤롯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헤롯은 엄청난 건축 사업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야, 당시에는 어떻게 이렇게 건축이 잘 됐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로마가 아까 말했듯이 지중해의 모든 패권을 다 쥐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 부자 나라였고 엄청나게 많은 노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또 헤롯은 헤롯 왕가의 숙청이게 됩니다. 헤롯은요, 되게 좀 나쁜 사람입니다. 좀 성격이 나쁜 사람, 좀 질이 나쁜 사람이죠. 헤롯은 자기의 권력 유지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권력을 뺏길까봐 두렵고 누군가 자신을 배신할까봐 맨날 두려움에 살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유언장을 3번이나 바꿨다. 그리고 자기의 장모, 처남, 아내, 심지어 자기의 친아들까지 다 죽이는 인물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아주 그 인물이 이렇게 생겼죠. 예.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물이에요. 이렇게 좀 잔인하고 못된 왕인데 어느 날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눈치도 없이 물어봤습니다. 헤롯 왕한테 가고. 이게 동방박사들도 눈치가 없었죠. 그러니까 헤롯 왕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나중에 이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또 주변에 있는 목동들도 만나고 헤롯이 누군지를 제대로 듣고 나서 불사하고 이제 돌아서 도망을 가게 된 거죠. 헤롯 왕에게 다시 돌아가서 모든 사실을 설명한 게 아니라 다른 길로 해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헤롯은 열이 받았죠. 자기가 왕인데 그 왕을 유지하는 권력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민감한 사람인데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는 인물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통치 그리고 로마의 착취 유대인들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시대가 바로 헤롯 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이 시대에 메시아를 고대하고 소망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이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려고 준비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자, 이렇게 유대 지역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헤롯 대왕 이후에는 이제 헤롯 왕이 죽고 나서요. 유대 지역은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셋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헤롯의 족보를 이해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면 아내가 많았고 아들들이 다 막 한 배에서 나온 친아들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 이해할 필요도 없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튼 자기에게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아들들에게 나라를 나눠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나라를 나눠줬다기보다는 그 지방을 나눠줬고 또 로마가 그것을 인정해줬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3명의 아들에게 나눠주는데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에게 땅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먼저 헤롯 아켈라오 이렇게 보면은 유대 지역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의 그 분봉왕이 되게 되는데 예수님의 부모가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유대로 가지 않고 갈릴리로 간 이유가 바로 이 아켈라오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마태복음 2장 22절에 나오죠. 그 헤롯 왕이 헤롯 아켈라오입니다. 이때부터는 다 헤롯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좀 헷갈리지만 그의 아들 아켈라오구나 이 정도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켈라오는 굉장히 잔인한 왕, 아버지를 다무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반대하는 유대인을 3,000명이나 학살하는 일 때문에 로마가 견제를 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왕 대신에 총독, 로마의 총독이 대신 이 지역을 다스리게 만드는데 이 당시에 이 지역을 지켰던 총독이 우리가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입니다. 그래서 아켈라오가 폐위되고 그 지역을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헤롯 안디바. 이 안디바는 위에 갈릴리 지역, 녹색으로 되어 있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었는데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이때는 로마 황제의 이름이 바뀌어요. 티베리우스로. 그래 디베랴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해서 황제에게 또 헌납을 하게 됩니다. 로마에게 잘 보이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 이렇게 부르는 용어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의 목을 참수한 왕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죽인 참수한 왕이기도 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이 헤롯 안디바를 여우라고 불렀어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때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그 여우가 바로 헤롯 안디바였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런 인물이 있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헤롯 빌립입니다. 저 위에 지역에 빌립의 영지라고 보이죠. 빌립은 많은 내용은 없지만 빌립이 한 것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AD 34년까지 있다가 자식이 없어서 그냥 죽게 됩니다. 자, 이렇게 빌립이 죽고 나자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 지역을 맡아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이 갈릴리 지역까지 점차 넓혀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이 왕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러면 어떤 일을 했을까?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때가 사도행전 12절에 나옵니다. 자, 이때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막 사역을 하던 때인데 그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인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자손들은 다 악했다, 잔인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옥에 가둔 왕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입니다. 근데 헤롯 아그리파는요, AD 44년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충에 먹혀 죽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가 44년에 죽고 나서는요, 그 다음부터 유대 접경 지역은 이제 총독들이 다스리게 됩니다. 분봉왕들이 다스린 게 아니라 총독들이 그 나라를 다스려서 왕의 이름보다는 그때부터는 총독의 이름이 나오게 되고 사도 바울이 막 왕성하게 선교여행을 하고 전도여행을 할 때에는 왕의 이름이 아니라 총독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있어요.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있는데 그때 아들이 굉장히 어렸습니다. 5살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로마에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왕에게 위임되지 않고 로마의 총독 관할 체제로 바뀌게 돼서 이때부터는 총독이 관할하게 되고 나중에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나이가 먹어서 한 AD 50년경에 북쪽 지역과 몇몇 관할 지역의 왕으로 임명되었다라고 하는데 아주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이때가 사도행전 25장 13절에 나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베스도는 총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으로 이제 예전에 그 왕권 같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왕으로는 되어졌는데 형식적이었던 것 같고 베스도 총독에게 문안하러 와서 그 사도 바울을 신문했던 그 장면이 사도행전 25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파 왕 2세가 이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그리파는요, 나중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또 로마에 의해 파괴되죠. 그때 로마로 가서 로마의 행정관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헤롯의 가문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남유다가 BC 586년에 망하고 거의 6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시대로 왔습니다. 로마의 통치에 있었지만 로마 사람이 아니라 헤롯에게 의해서 유린당하고 있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권력과 정치의 폭풍 속에서도 유대인들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고, 우리가 이 역사를 왜 돌아보냐면 이걸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아기 예수로 오셨기 때문에 이 시기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은요, 우리가 예수님 시대와 유대민족을 이제 마무리하는 다음 주가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파란만장한 역사 속에서 이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리고 유대민족이 어떻게 멸망했는지까지 또 짧은 시간이지만 그것을 한번 같이 훑어봄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유대민족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지 다음 주에 한번 같이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잘 따라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 강의 다음 주까지 함께 잘 공부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한 교회 사무실에 있고요. 또 유튜브 밑에 첨부 파일로 되어 있으니까 참조해서 함께 강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